안 알려줬다며. 라이브 수업 때 여원이가 알려줬어. 8번 문제가 30분. 진짜? 왜냐면 8번 그 야, 녹음 들어갔다. 이따 말해줄게. 나는 순간 오, 나 순발력 좋았어. 오, 내 폰 살았어. 케이스도 안 끼웠는데. 오, 씨. 오, 내 폰 사망할 뻔했어. 와, 씨. 아직 핸드폰 바꿀 생각 없는데. 아직 3년 됐어도 살아나. 이렇게 괜찮아. 이창수 너무 많아. 필터네. 안 궁금해, 당신이 풀터는 건. 자, 이거게요. 수의 비밀. 일단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에 나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은 상황이 나왔어.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임, 즉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그림의 대상이 등장했어. 옷은 당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습니다 사용했잖아. 그럼 경어체야. 따라서 여성적 어조라는 말 나올 수 있고요. 임에 대한 존중의 태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영문 시에선 특히나 이런 경어체 어조를 사용해서 여성적 어조를 사용했다, 여성적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말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심의도 짓고, 그러니까 심의, 도포, 자리오타 여러 종류의 옷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즉 따라서 위에 옷이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인데 여기 나온 심의, 도포, 자리오 역시도 뭐야? 같은 의미겠지. 그럼 좀 더 종류를 다 구분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또 부채화시켰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심의, 도포, 뭐 자리오 뜻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놨는데 주머니에 수놓는 일만 남았다.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치? 왜? 계속 만져서 만지작거리면 손때 묻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술을 넣으면서 임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만지작거린 거야.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가닥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수놓기를 자주 멈춘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게 짐작이 가능하지. 무슨 이유냐? 마무리를 지을까 말까 고민을 겁나 한 거야. 그럼 왜 그랬냐?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다음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수놓기가 끝나면 옷이 완성되는 거고 완성되면 임을 옷에게 주어야 돼, 옷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임이 부재하잖아. 그러면 옷을 완성해도 님에게 줄 수 없으니까 옷을 완성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중이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늘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을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러한 비밀이 무슨 비밀? 내가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 옷을 다 짓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남들은 솜씨가 없어서 옷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 자, 그게 바로 수의 비밀 제목인 거야.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이릅니다. 수놓기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미 부지하는 동안 수놓기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정화하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도 되죠. 무형의 대상인 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거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마음이 괴로운 때 여기서 뭐가 드러나? 임의 부재 상황 짐작 가능하죠. 맑은 노래가 나온다 했어. 수놓기를 통해서 아픔과 쓰림을 달래고 화자의 마음이 정화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수놓기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아직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대. 그럼 이 보물은 가치 있는 대상을 뜻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임의 존재와 상응하는 대상이 되겠죠. 이 주머니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뭔 개소리야.
수를 놓는 건 임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란 얘기야. 역설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화자는 옷을 짓는 행위, 수놓는 일을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임에게 줄 옷을 다 지었는데 임이 지금 없으니 그로 인해 사랑이 종결되는 끝나는 것보다 임에게 옷을 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옷을 지는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완성된 오! 이렇게 드리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즉 임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옷을 다 짓지 않는 거야. 니네 그레스 로마시나 보면 네, 안 읽지? 패스할게요. 예,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4명 다. 자, 패스할게요.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남편 기다리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배를 낮에는 짚고 밤이 되면 풀어버리거든요. 구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긴 하는데 이제 남편 기다리기 때문에 풀어버리는 그런 똑같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이 못은 역설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 임과의 재회와 현실인 임의 부재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드러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을 다 짓지 않는 이유는 뭐야?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짓고 싶어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수의 비밀, 즉 수를 놓는 거, 수를 놓는 게 그 숫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화자는 임의 옷을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주머니에 수 놓는 일만 남겨놓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정서 태도 좀 살펴보면 부지하는 당신 임에 대한 정성, 뭐 어디서 드러나?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부지로 인한 안타까움 어디서 드러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한 기다림 어디서 드러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구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 왜 구도적이냐? 도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어. 왜? 그거는 이 작가가 한용운이잖아. 한용운의 작가가 이 사람이 무슨 신분을 갖고 있냐면 민족 우리 3.1운동 당시에 선언문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서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하고 그럼 민족 지도자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살펴봤을 때 도를 추구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이 임을 누구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광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당신이 진리일 수도 있고 자유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구도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의지적 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도를 추구한다고. 도는 학문. 그래서 여기서 수놓기의 의미는 그러니까 수놓는 거는 화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였잖아. 그치? 그래서 임을 기다리며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놓는 행위를 지연시키는 건 뭐 하는 거야? 임을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끝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수놓기를 완성하면 그 기다림이 끝나버리는 거잖아. 지금 이미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은. 그래서 일부러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또 수의 비밀은 그러니까 뭐야? 따라서 일부러 완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정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절대자일 수 있고 진리일 수 있고 뭐 광복 여러 가지 수 있다라는 거.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역설에 대한 설명이 학습 활동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역설은 늘 얘기하자면 뭐예요? 뭔가 위화감이 들어야 돼요. 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묶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해줘. 아름다운 바퀴벌레. 네, 딱 그 느낌이야. 님이 같지만 님은 가지 않았으면 님이 두 마리냐고. 얘기했지. 그런 느낌이어야 돼. 말이 생판 안 돼야 돼. 단어는 느끼기에 위화감은 없어. 단어는. 근데 이거야. 님이 나를 생각함에 있어.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막 장황해. 님이 나를 만나면 그제야 님을 잊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3,000년 뒤에 님을 만나 그저 현실 사람이 3,000년은 못 살잖아. 가장법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해. 근데 아름다운 바퀴벌레 괜찮겠냐고. 어때? 감당 가능하겠어? 누가 바퀴벌레 다이아바가 너무 괜찮겠니? 죽여버리고 싶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위압을 빡 느껴져야 돼. 님이 갔지만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님이 2명이야? 평행세계니? 안 된다고. 그런 것만 엽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안 틀릴 수 있어. 자, 깨끗한 폐수. 괜찮아요? 가능해? 먹어보든가. 깨끗한 폐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만 안 돼. 역설 고르시면 돼요. 자, 그거 나와 있고요. 학습활동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이제 수의 비밀. 이 작품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임에 대한 사랑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한 표현한 시로 1926년에 간행된 님의 침묵에 왜 못 찾는 거지? 님의 학습 활동이 있다고. 네, 학습 활동이 있다 했는데 못 찾는 이유는 뭐예요? 아우 두야. 학습 활동에 있다 했잖아. 학습 활동. 어디? 한번 더. 그럴 줄 알았어. 몇 번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3번 학습 활동에 초딩이냐? 아우 두야. 학습 활동. 시간 좀 아껴보려는데 시간이 더 들었죠? 자, 머리야. 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임에 대한 사랑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로 1926년에 간행된 임의 친구에 수록되어 있다. 상징과 역설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조국, 민족, 자유 등에 대한 지향을 임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미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반영을 조금 끌어와서 그 의미들이 되는 거예요. 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우회적으로 나타내었다. 우회적일 수밖에 없지. 이때 직접적으로 쓰면 되겠어요? 쓸 수나 있고. 자, 화자는 임의 옷을 다 만들었으나 수놓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술을 놓으려고 수없이 만지작거리다가 손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한 것을 통해 술을 완성하는 화자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느질 실력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완성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지. 화자가 주머니에 술을 완성하지 못한 비밀은 다른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술을 놓으면 신기하게도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숨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 화자는 주머니에 완성하지 않은 이유로 자기 주머니 속에 넣을 귀한 묘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든다. 보석을 담지 못할 그런 얘기예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다른 거보다도 여기서 다른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역설법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보기 박스에 방금 읽은 그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해라 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독백체야. 혼자 쪼개버리는 거잖아요. 혼자 쪼개버리는 거고 그리고 의지적, 구도적, 상징적이시다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구형 그 부분 같은 표현법 찾아라 라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거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자, 수의 비밀 됐어. 조수진의 꿈 들어갈게요. 218페이지. 나도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나갈 생각은 없었어. 근데 원장님이 자기 입으로 부탁했어. 최대한 빨리 나가. 이러면서 그러면 좀 달리겠어요. 조신의 꿈 들어갈게요. 자, 조신의 꿈 218페이지. 자, 조신의 꿈은 말 그대로 조신지몽 조신의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구운몽이랑 많이 비견되는데 니네 교과서엔 구운몽이 정말 코딱지만큼 나와 있어요. 뒤에 학습활동 보면 구운몽이 진짜 완전 딱지만큼 써 있어요. 제가 보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럼 구운몽이랑 차이점은 구운몽은 어떻고 조신지몽은 어떻고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볼게.
일단 앞에 니네 서사갈래 이 부분 했니? 그냥 안 했어? 읽으라고. 아, 했어 그래. 읽어보라고 했잖아. 그래. 그래? 저도 읽어보세요. 자. 조신의 꿈 들어갈게요. 조신의 꿈. 조신의 꿈 이거는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애매한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 당연히 나와. 다음 중 없는 내용 고르죠 나오고요. 그 다음 설화 중에서 이게 설화거든요. 조신의 꿈이니까. 근데 전설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 이 현실 꿈 현실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인몽되는 부분, 강몽하는 부분, 그랑 서사정어, 사자성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볼게요. 보자. 옛날 신라시대 세달사, 지금의 홍교사. 그러면 설화 속에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죠. 비교적. 그러니까 설화 속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얘기는 서사에 사실성을 더해준 거야. 그럼 독자들이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설화 중에서 전설의 특징에 해당하는 분부 확인하는 문제 나온다고. 자. 근데 선생님 설화 문제는 어떻게 알아요? 옛날이라 했잖아. 옛날. 시작이 옛날이잖아. 그러면 이게 구비전승된 설화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옛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웃기게 신라시대 때 세달사 이렇게 또 구체적 지명으로 박아놨어. 이건 전설임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특성이다 라는 거죠. 지금의 홍교사다. 세자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자, 근데 웃긴 건 지금 바로 여기에 여기 되게 웃기죠. 뭐라고 써있어? 우주수는 지금의 춘추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말하는 난리군이 어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이런이 덧붙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결론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건 또 설화가 맞아. 그죠? 또 볼까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 얘가 설화 속 중심 인물이겠죠.를 보내 장원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자, 그러면 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게 된 조신이야. 그러니까 설화의 배경과 주인공이 제시된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벼슬 이름이죠. 김훈의 딸, 김내딸이 깊이 연모하게 되었대. 그럼 중심 사건이 제시됐네?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참 위에 얘가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건 뭐야? 승려나 절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회상에 드러난 것도 있죠.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써라라고 하는 것도 간혹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니네 학교에서 나온 적은 없다면. 자, 그럼 연모하게 되었대. 그럼 여기서 김내 딸을 연모했다는 건 뭐야? 조신의 세속적 욕망이죠. 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 스님이잖아. 스님이 물론 스님도 결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스님도 뭐지 무슨 종이지? 근데 우리는 조계종이기 때문에 안 돼. 이 분파에 따라서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하면 안 돼. 자, 근데 웃긴 건 되게 뻔뻔한 새끼예요. 여러 번 낙사하는 사람이 관음 목사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이것도 세속적 욕망이죠. 해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 김은혜 딸에게 배필이 생겼다. 욕망의 좌절이죠. 그럼 조씨는 자신의 소원을 부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물이지. 이게 구운몽과의 차이기도 해. 구운몽에서 성진은 나름 그래도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새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조씨는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세속적 욕망으로 인한 갈등, 번뇌겠지. 그리고 이거는 승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죠. 염불은 뒷전이고 제밥, 욕망에만 마음을 두는 행위겠지. 그렇게 그리워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을 들었다. 뭐야? 인몽, 내부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꿈에부터 뭐야? 이제 내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내화의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러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내화고 여기가 외화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 꿈, 현실이면 여기가 외화고 여기가 내화고 여기가 외화인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인몽이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강몽이 있는 거죠. 그죠?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을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스님의 얼굴을 본 뒤에 사모하게 되어 한모도 인적이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조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조신이 현실적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꿈속에서 실현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조신은 어쩔 줄 모르고 함께 고향에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조신의 욕망이 성취됐어요. 자, 사건 전개 과정을 요약 제시했네요. 긴 세월의 삶을 짧게 제시했으니까. 그러나 집이라곤 내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현실적 삶의 고통,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은 거죠. 삼순구식. 이 조신 가족의 궁핍 상황이 장차 가족 헤어짐의 원인이 되는 거야. 즉, 이 그러나가 사건의 반전이죠. 사건의 반전.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는 풀이 난 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궁벽한 시골. 떨어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에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안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죽고 고통스러운 세속의 삶이죠. 비극성 심화야. 조신은 통곡하여 길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라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럼 남루한 옷차림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란 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5살 아들이 굶주 죽었잖아. 고통스러운 세속의 삶이고. 그러면 이거 보면 일단 외양 묘사 통해서 인물의 공공한 삶 묘사한 거고요. 직유법, 과장법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고조되죠. 비극성이. 그러면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마을의 계획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딸이 하염없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과거의 모습 제시하면서 현재의 비참함 부각하는 거죠. 지금 너무 그지 같아 이거 아니야. 즉 젊은 날에 보았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 이건 뭐 말하는 거야? 밑에 쭉 내려가서. 그냥 여기도 해줄게. 그러나 몇 년 이래 쇠약해져 별로 넌 나를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해 이 집 저 집 구걸다니며 유리걸씨.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할 싹을 키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에 보았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피의 이슬이 되었고 지추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 솜이 되었습니다. 대구법,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 인생 무상, 화무 11옹. 그러니까 젊은 날에 보았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은 뭐야? 젊음과 아름다움. 풀잎피의 이슬은 금방 사라지는 거란 얘기죠. 지추와 난초 같은 약속은 남녀간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드솜은 쉽게 흔들리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뭐래 결국 이 말에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삶의 고통 이기지 못하고 헤어질 것을 청하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지 같으니까 빠빠합시다. 지금의 약간 현실적인 부부랑 똑같이 우리 삶이 너무 그지 같으니까 뭐해? 우리 그냥 이제 그만 남남됩시다 이러고 헤어지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이제 뭐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조신이 뭐래요? 얘도 골 때려요. 기뻐하며. 이게 포인트 아니야? 기뻐하며. 각기 아이를 둘씩 데리고 해외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골때린 거야. 처음에 왔을 때도 기뻐했잖아. 처음에 찾아왔을 때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했는데 헤어질 때도 기뻐해요. 이게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서로 만나지 않도록 반대로 가요.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 남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이 기뻐했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뭐예요? 조신도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강몽 내부 이야기 마무리. 현실 돌아온 거죠.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시간의 경과 표현이야. 시간의 경과. 꿈속에서의 일이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룻밤 꿈에서 평생의 삶을 경험한 거야.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인해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뭐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소리야. 근데 꿈 끝났으니까 해소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해소됐다고 볼 수 없어. 해소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꿈에서 깼으니까 해소죠.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자, 조신은 망연자실이야. 뒤에 나오잖아. 망연자실이라고. 야, 망연자실인데 어떻게 해소야? 뒤를 봐야지. 자, 망연자실은 정신이 나간 건데 멍 때리는 건데 그게 해소야? 해소일 수 없죠. 세상 일이 전혀 뜻이 없어졌다.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야.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상을 탕하는 마음도 녹듯 사라졌다.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자각한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은 끝이 없었다. 너무 죄스러운 거죠.
돌아오는 게 혜현. 꿈에서 아들 묻었던 장소. 가서 아이를 묻었던 거 파봤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소재. 이야기의 신뢰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돌미륵이 죽은 큰아이의 형상이잖아. 즉 꿈을 통해 체험한 게 누구의 의도였다는 거야? 부처님의 의도였음을 암시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이 나타난 소재가 되겠지. 돌미륵이니까. 물론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재산 털어서 정토사라는 절을 짓고 수행했다. 정토사를 짓고서 밑줄 쫙. 이 글이 사원, 연기, 설화임을 보여줌. 그러니까 절을 세운 유래 관련 설화라 이 말이다. 그 후에 아직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전설의 구체적인 증거물이 돼요. 전설은 증거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대요. 자, 그 다음에 구운몽 뒤에 줄거리 나와 있을 거예요. 줄거리 갈게요. 구운몽 줄거리. 그 전에 설화부터 보자. 설화. 설화는 구비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사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 사적 이런 거. 전설은 유래, 내력, 체험 또 이런 거. 전설 속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진행. 그래서 증거물이 실제한다. 민담은 민감에 전하여 내려오는 흥미주의 이야기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사건이 진행된 장소나 막연한 경우가 많으며 이야기에 증거물이 중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 이건 정리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죠. 이 조신의 꿈에서 전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고. 더 정리 좀 할게. 여기서 요 전설로서의 특성 첫 번째 뭐였어? 구체적인 시대와 지역. 초반에 등장했죠. 뭐 신라시대. 이거랑 뭐 나왔었어? 명주. 요게 전설로서의 특성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물. 이걸로 뭐 있었어? 세달사. 절 이름. 이것도 증거물이야. 그 다음 또 뭐 있어? 돌미륵. 정토사. 요것 때문에 뭐야? 전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요게 특성이라고요. 요게 특성. 그 다음 여기서 주로 나오는 고사성은 딱 세 가지. 세 가지. 처음에 뭐? 일장춘모. 다 꿈이다. 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부기영하는 자 그냥 그지 같은 거야 라는 거. 두 번째는 삼순구식. 가난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면 일장충몽이랑 같은 말로 남가일몽이라는 것까지 요 세 가지만 나와요. 그 외엔 딱히 뭐 나오는 거 없어요. 그 외엔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한 가지로 더 가져갈 건 기문의 가치관 변화. 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어? 처음엔 뭐 원했어 얘? 세속적 욕망이 추구지. 세속적 욕망이 추구인데 이 세속적 욕망 추구를 뭘 원했어? 김은 딸하고 뭐 하려고 그랬어 얘? 김은 딸하고 뭐 하고 싶어 했어? 함께 살기 추구했죠. 함께 살기 추구했어. 그러다가 뭐 깨달았지 얘가?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지.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얘가 뭐 했지? 여기서 뭐 했어? 정토사 짓고 수양에 힘썼지. 요게 얘가 바뀐 거지. 그럼 얘 무슨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이지.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선생님 근데 세달사는 왜 구체적인 증거물이에요? 장소가 있잖아요. 아, 방금 우리 읽고 왔어요?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읽고 해준 거예요? 예.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구문 내용은 니네 자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하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문과 이 조신지몽의 차이점 설명해 줄게.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지워도 되니? 지운다. 나만 마음이 급한 거죠? 너네는 괜찮지? 나만 중요한 거 빨리빨리 해줘야겠다가 나만 마음이 급한 거죠? 나만 지금 엉덩이 불났지? 벌써 1시간 지났어! 이제 2개 했는데 망했어. 어이씨 졸라 할 거 많은데 한육록에 파시남정기에 몽산탈 좀 싫어요? 나한테 왜 그러죠? 하자 얼른. 궁차리고 조신지몽. 이 조신지몽하고 이 구몽하고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니네 거에 실려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기서 꿈꾸기 전과 꿈꾸기 후의 국어가 중요해. 꿈꾸기 전, 꿈꾼 후. 조신지몽에서 꿈꾸기 전에 어땠어? 장원 관리하는 승려였어요. 구몽에서는 육간대사 수제자야. 수제자로 수련 중이지. 불도 불도 닦는 중. 꿈꾼 후에는 아니지. 꿈꾼 후에 바로 하면 안 되지. 중간 삶을 써줘야지. 꿈속 꿈꾼. 꿈속에서 이게 어때요? 개지질하죠. 세속적 욕망의 성취가 있어. 근데 고난, 가난으로 고난의 삶 이게 있지. 그래서 고통, 이별 이렇게 없죠. 근데 얘는 현실에서 개뭐 좋죠. 입신, 출세, 부기, 영화, 이처, 육처 이렇게 들고 살아요. 근데 웃긴 건 공통점이 있어. 인생 무상은 다 느껴. 그래서 꿈꾼 후에 불교의 귀함 이게 공통점이죠. 얘도 세속적 욕망 성취했어.
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라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아까 시간의 경과 표현 있었잖아. 잠에서 깨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현 있었잖아.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죠. 그것도 공통점이야. 구문몽이랑 구문몽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있죠. 현실, 꿈, 현실이잖아. 조신지몽에서. 그럼 첫 번째 현실에서는 뭐해? 깨달아먹기 이전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선 얘 뭐 추구해? 세속적 욕망 추구하지. 여기서 얘가 뭐해? 여기서 욕망을 실현하는데 엄청 힘들지. 그치? 세속적 욕망이 별것 아니라는 거. 부질없는 거라는 걸 깨닫지. 그럼 현실에 돌아와서 얘가 뭐해? 그래서 욕망의 헛됨에 대한 자각을 하지. 현실에서 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것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신남정기 들어갈게요. 사신함정기. 사신함정기는 요번에 수능에도, 그러니까 사신함정기는 수특에 실리면 수능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매번 항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 내 눈에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중요한 애죠. 어쨌든 근데 얘는 한중록 괜찮겠니? 말 더럽게 어려울 텐데. 한중록의 복병이겠죠. 한중록 말이 어려워. 말이 일명 내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경공 씨의 자기 합리화죠. 사신함정기. 사신함정기 김만중은 그 인현하모 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교시의 모티프는 장희빈인데 장희빈이 이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실제로 장희빈이 이런 악녀였다. 좀 그렇죠. 그래서 경종이 실제로 이제 야사에 의하면 그분이 없었다라는 말, 그래서 뭐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장희빈이 자기를 싫어하는 얼마나 학교인데. 김만중의 동생 김만기가 인경왕후 아버지죠. 인경왕후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쪽 세력이에요 다. 네. 자, 볼게요. 서술자의 개인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서술자의 개인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나올 거고요.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확인하는 문제 나올 거고요. 교시하고 유할림의 말하기 방식 문제 나올 거예요. 교시는 어떤 말하기 방식 취하고 있고 유할림은 어떤 말하기 방식 취하고 있고 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할림은 이름 아니야. 앞으로 유할림이라 나올 거예요. 원래 유연수인데 이 소설 특성상 이름이 아닌 직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책으로 이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이름 바뀌었네. 아니야. 개명한 거 아니야. 직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유박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재상 유희는 유연수 아빠야. 늦지막히 아들 연수를 얻는다. 꼭 늦지막히 얻죠. 항상 늦게 나요.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그러니까 미친 재능이죠. 왜? 과거 급제하는 나이는 보통 항상 얘기하지만 40살 근접이야. 38 정도의 급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철이 27에 장원급제했을 때도 천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살이면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과거급제가 말 그대로 지금 한 5급 공무원 붙은 거거든. 5급 공무원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붙은 거겠어요? 그치? 행정고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유치원 중딩 행시 붙은 거잖아요. 15살이 그러니까 지금 15살이랑 달라. 이때 15살은 몇 살 정도냐면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 입학한 거예요. 행시 패스했다 나온 거죠. 그럼 뭐 대소특 천재 뭐 이러고 나오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한림의 뛰어난 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특출하다는 얘기죠. 한림 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그러니까 사씨하고 이 유씨가 주인공이에요. 손에 걸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1월은 유수처럼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즉 이활림이 뭐 치렀다? 3년상 치렀다. 그리고 이 1월이 유수처럼 흘렀다는 얘기는 세월이 그만큼 빨랐다 이 얘기겠죠.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갔다. 그럼 그 전에 관직에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왜냐면 나이도 어렸고 아버지 상당했을 때 원래 관직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양아친 거예요. 네. 황희가 엄마 상당했다고 관직하지 않겠다. 상 치르고 오겠다고 했는데 불렀죠. 그래서 야세에 의하면 쌈 싸먹겠다고 하죠. 고기 먹으면 상 못 치르거든요. 그냥 고기 먹였다고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 그래서 일명 양아치라고 불리는 거죠. 세종대왕이 황희한테는 정말 생 양아치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노인 공경 따위는 없었어요. 자, 천자는 글을 크게 쓰려 하였다. 천자가 이제 왕이죠. 한림은 자주 상소죠. 상소를 올려 주종의 득실을 논했다. 그런데 엄상 세무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림들이 칭성스러운 그런 신앙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엄상은 이제 약간 간사한 새끼였던 거죠. 그 당시에 권력자, 부정적 인물이지. 그러니까 한림을 미워한 거죠. 기꺼워하지 않았다. 기꺼워하지 않았다는 게 나쁜 거잖아. 그럼 기껍다는 건 좋은 거야. 뜻 정확하게 인지해줘. 기껍다 그럼 니네 입장에서 나쁜 의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껍단 좋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해 지나도록 관직에 올라가지 않았다. 왜? 자꾸 이 권력자 새끼가 그놈 별로입니다. 왕한테 그놈 별로예요. 그냥 구려요. 이러니까 관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모두 나이가 23살이었다. 한림 부부니까 한림도 하시겠죠. 성한 지 10년이 가까이 됐다. 13살 동안이 난 거야. 사실은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 근심의 이유는 왜? 대를 못 이어서.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들어 권고하였다. 자식이 없으니까.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씨가 남몰래 외파를 시켜 양가에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두 부인은 한림의 고모예요. 사씨를 찾아갔다. 너무 놀란 거죠. 몹시 놀랐다니까 뭐야? 인물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되겠지.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말에는 2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2개의 숫자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단 말인가? 축첩제도에 대한 두 부인의 비판적 인식. 즉 축첩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인 방법, 환란의 근본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우의적인 방법, 말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누구 의견이야? 이거 사실 누구 의견이니? 작가 의견이죠. 서술자 의견이죠. 그럼 이거 사실은 김만중이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성종? 숙종. 그 실제로 인현왕후가 장희빈 데리고 들어왔잖아 다시. 그러니까 인현왕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너 왜 그랬니? 이거지. 너 왜 그랬니? 이거야. 그 말이 뭐예요? 인현왕후가 숙종이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장희빈을.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오세요 이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이기도 해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첩이 종문에 들어와, 이 가문에 들어와. 그래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씨를 첩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씨가 전통적인 법도를 내세워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야? 이건 첩을 게 그 당시에 당연한 이야기였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침을 당해야 된다? 옛날에 그 아내가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 그 7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7가지 네, 집안을 내쫓기는 이유 중에 하나. 말 많은 것도 이유였고요. 질투에도 쫓겨났고요. 실제로 이년왕후가 폐비가 된 이유는 질투 때문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 것보다도 시기했다. 이걸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속정실록에 의하면 장희빈을 매질했대요. 불러서. 그래서 그 시기 질투로 쫓겨난 걸로 돼 있어요. 자,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으면 천수, 하늘에 딸린 것이야. 사람 가운데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도 생리도 월사도 주기가 오르지 않지요. 이는 천만이 홀로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일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 첩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죠. 첩에게 비록 관적, 의덕은 없습니다만 주나라 때 고상 인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속 문화들처럼 투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아들 장주를 낳는다.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백자당은 이제 교씨가 있는 곳이야. 하지만 술에 취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난간에 의지하고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배경묘사.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낭만적 정서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겠죠.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 이건 사씨를 모함할 기회를 찾기 위해 일부러 기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한 언행으로 한림의 관심을 끄는 거죠. 주도 면밀하고 교활해요. 이건 사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다시 따르려 하지 않았다. 한림이 제3 거듭 재촉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과장된 행동이죠.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그슬피 울었다. 왜? 관심 가지려고. 거짓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하문하시는 일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묻는데 이런 말이야.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사씨에게 이유가 있어요 라고 넌지시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씨를 모함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는 거잖아.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냈어 사실 뜻은. 네 첫 번째 부인 때문이야 라고 말은 다 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비록 난처한 말을 한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의서 말하게.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끈 들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또한 정성을 기울여 상국에서 한번 웃음 지으실 정도의 하려는 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겸손한 척 위장. 그리고 내 노래는 오직 너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였어 라고 결백을 강조하죠. 서리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이었을 따름이었다. 집안의 미색의 부족한 따름은 아니었어. 근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지 않은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리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는 주가 마땅하다. 내가 경고부터 해주겠다. 행실 안 고치면 너 여태우가 척부인 송바에 하려던 칼과 벙어리를 만든 약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 했대요. 고사 인용한 거죠. 실제로 여태우가 척부인을 죽였죠. 이렇게. 이거는 척부인도 잘 우리 여태우가 심하긴 했거든. 이 고사 알아? 여태우는 유방, 즉 한나라 만든 유방을 왕으로 만든 여자예요. 유방은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유방, 그러니까 여태우의 집이 부자고 해서 그 돈으로 지금 된 거야. 근데 유방이 잘한 건 유방이 잘했다기보다는 유방과 항우의 고사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항우가 개 잘난 새끼인데 너무 자기 잘난만 믿다가 유방 저 못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방이 결국 그 한나라를 그러니까 전 중국을 통일한 왕이 돼버렸거든요. 항우가 한번 통일을 했었는데도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방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첫 부인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겠죠. 근데 그 첩이 여태우가 너무 괄괄한 여자니까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세자로 만들어라고 한 거야. 그만큼은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방이 대가리가 빠가라서 이제 그러마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여태우가 들어요. 그땐 태우가 아니었지만 그걸 듣고 내 이 연놈들을 그만두지 않으리 이를 하는 거죠. 근데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미 여태우 아들이 세자였겠지. 그럼 죽어야지. 그래서 죽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 척부인을 사람 돼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덩어리 만들고. 근데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보여줘요. 근데 좀 그랬던 건 자기 아들도 자기 엄마보다 척부인을 더 좋아했거든요. 자기 엄마 좀 너무 드셌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자기 동생, 그러니까 즉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도 죽임을 당할 거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침소에 두고 같이 자요.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근데 이게 이제 못 부르는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침소에 있으니까. 근데 딱 하루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자고 있어서 두고 가요. 깨우지 못하고. 근데 그날 죽여버려, 여태우가. 그래서 아들이 질려버린 거야,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다 하세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왕노릇. 엄마가 왕노릇 하세요. 그래서 중국 3대 악녀에 들어가죠, 여태우가. 여자야, 이 여자가. 중국 3대 악녀. 물론 중국 3대 악녀에 식천무도 들어가는데 식천무는 악녀라고 하긴 좀 그래요. 여자가 왕에서 꼴배기 싫어 들어간 거라서 꽤 더 많아요. 정치인 잘했거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교씨가 말한 사씨의 책만 내용은 교씨가 얼굴이나 꾸미고 있다. 그리고 음탕한 음악으로 정신을 흐리게 했다.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실제로 한 내용이 없어. 거짓말이야 다. 실제와 다른 말이거든요. 사씨를 모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없는 말을 꾸며낸 거죠.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국의 청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씨가 유할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사씨가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씨의 조언을 왜곡해서 사씨가 마치 자신을 시기해서 책명한 것처럼 꾸며서 말한 거야. 비난한 거죠, 비난. 비난 모함. 할림의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왜? 평소 자기가 알던 사씨가 아니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 사씨는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시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시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시의 말이 실제의 사정과 정세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교시말 안 믿어요. 제정신이야 이때는.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시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보는디 부인의 권고에 따른 일이었네. 내가 너 받아들인 건 사씨의 권고였어. 이러는 거죠.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것도 들은 적이 없지. 일은 아마도 비복, 계집종과 사내종이 누군가 첨언 이상한 말을 하였기에 부인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일세. 그러니 성품이 본시 유신한 사람이니 자네를 해치려 하진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며 내가 해치라는가. 자네를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 유알림의 말하기 방식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유알림이 뭐 하고 있어? 사씨의 평소 인품을 언급하면서 사씨의 입장을 두둔한 다음에 교씨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한림에게 다만 살해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교씨가 한림의 말을 듣고도 모함하려는 마음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림은 교씨의 모함을 알지는 못한 거야.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 마음을 알기 어렵다. 즉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럼 아는 뭐야? 서술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냈네. 교씨는 얼굴이 이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그러니까 사씨의 조언은 그러니까 이 사씨의 조언이 뭐가 된 거야?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는 계기가 된 거죠.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사씨는 교씨에게 조언한 게 진정한 의미로 조언한 거였어. 추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을 참소하여 내가 얘기했죠. 참소는 참된 소리가 아니라고. 기억나? 간언이 좋은 말이라 그랬어.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큰 재앙의 뿌리 뭐? 가정불합, 비극. 부부와 처첩에 사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아부터 여기까지 뭐야?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고 상황에 대해 해설하고 문제의식 제기한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특히 뭐가 드러나? 사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교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어리숙하지. 그러므로 하지만 사부인은 본인도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는 없었다. 그럼 봐봐. 지금 이 편집적 노평에서 드러난 핵심 효과는 뭐야? 처첩제도에 따른 문제점이지. 처첩제도에 따른 문제점. 그럼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다는 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면 조언하고 나서 그 교씨가 그거에 빽 돌아가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안 한 거야? 그전엔 안 했어요. 그전엔 어쨌든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주도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여기죠.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그럼 생각해봐. 첩첩제도죠. 어쨌든 교씨는 뭐야? 첩이지. 처가 있고 첩이 있으면 얘가 정실분이거든요. 그럼 얘가 아들 낳으면 얘가 낳은 아들은 끝이야. 과거도 못 봐. 재산도 못 받아요. 한마디로 나가리 된 거죠. 근데 얘가 낳은 아들이 누구야? 장주지.
얘가 누구 나왔어? 이나 나왔어. 그럼 끝이지. 얘는 나가려 된 거야. 그러니까 교씨는 아들 낳아주러 들어온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아들을 낳아버렸잖아. 그러면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는 신분의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춘향전은 사실 꿈의 이야기일 뿐이야. 정실 부인이 절대 될 수 없어. 정렬 부인이 될 수 없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나마 얘가 집안을 이어받아서 어머니라도 대접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게 돼버린 거잖아. 물론 이 집안 분위기상 얘를 내치진 않겠지만 얘는 그런 거 몰라.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 죽여요. 그리고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사씨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악행이 나와요. 그 전에 뭐 했냐면 장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까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를 만들어. 사씨한테 처음 이 유알림이 줬던 반지를 훔쳐요. 반지를 훔쳐서 이 교씨랑 이제 썸 타는 그러니까 친한 이미 몸 좀 통한 사람한테 쓱 줘요. 그리고는 이제 갖고 있게 해요. 그리고는 유알림이 묻게 되는 주막에 미리 가 있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끼고 있는 걸. 그 반지 무엇이오? 그러니까 이거 제 정이 준 겁니다. 유알림이 그 반지는 흔한 반지가 아니니까 이상하죠. 자기가 사시 준 거니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사시한테 그 반지 좀 봅시다 하는데 어머 왜 없을까요? 되는 거잖아. 훔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까부내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면 그때 이미 낳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얘는 그걸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안 쫓아내. 짜증이 확 나죠. 쫓아내야 되는데 저 새끼를 안 쫓아내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얘를 죽여요. 그리고 그 죄를 사시한테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 유알림 폭발한 거죠. 왜? 내가 그거 덮어줬는데 모르지만 사실은 덮어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완전 질투 눈이 돌아가지고 바람핀년 주제에 새끼까지 죽여? 미쳤구나 네가. 나가. 하고 내보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제 얘까지 내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완전 나쁜 여자로 나오니까 얘는 그냥 악 자체로 나와요. 악. 그래서 자기랑 정통하는 사람을 이제 하고 남편을 귀양 보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다 들통나서 이제 죽여요. 사실 살고 그게 되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뒷부분 줄거리.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지금 뭐예요? 이나는 적통 후계자가 돼버리죠. 적통 후계자가 태어난 거야. 그럼 교씨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신의 지위가 부여진 교씨는 문계. 얘가 이제 몸종통하고 친해진 이제 바람핀 남자죠. 동청과 짜고 신을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한다. 교씨의 혁기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함을 생각한다. 한편 유알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얘기하잖아. 이제 얘까지 쫓아내고 싶은 거야. 유배되고 동청은 유알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알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기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처벌한다. 그리고 사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이것도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시 교씨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시 첩을 구한다라고 공지를 내요. 그래서 교씨 다시 불러. 그리고 이제 처벌하죠. 여기 왜 그때 이 집 안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이 결말 다시 찾아서 읽어봐. 개웃겨. 자, 그제서야 사실 거기서도 사실은 이런 공통이에요. 사실은 살려달라고 그러던 교씨가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네 이 지랄해요. 답답이 그저 내가 사실은 되게 싫어요 사실은. 쫓겨날 때도 되게 멍청하게 쫓겨나.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착한 거랑 멍청한 거는 다르지 않니? 얘는 멍청해. 나는 멍청한 건 싫어요. 착한 건 몰라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인물 정리만 좀 해주고 끝낼게 다시 한 정리는. 일단
사씨라고만 나오는 게 사정옥이에요. 끝까지 위에 거 이름이 한 번도 안 당황했어. 야, 사씨로 처음부터까지 사정옥이라는 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채란이에요. 교씨로 나오지만 본명이 있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유연수예요. 동청은 동청이고요. 이렇게 이제 4명의 인물이 나오죠. 한마디로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유교적 가르침에 짜증나.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그러니까 조선 사회의 모범. 쓰면서도 짜증나. 조선 사회의 모범. 현숙. 요즘 현숙했다가는 뭐라 그래야 돼? 요즘 현숙한 여자. 덕성과 재색을 겸비한. 덕성, 재색, 겸비. 재수 없어. 안 써도 될 거 위에 거 있어. 있지 않니? 나와 있을걸?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227페이지. 227페이지 없는 내용만 써. 다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가나. 나쁜 거 다 같이 쓰시면 돼요. 가나, 교활. 또 뭐라 그래야 돼? 악인의 전형. 악인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거 설명할 때 어느 날 그랬는데 그 계곡살인 사건 같다고. 그 계곡살인 사건에 그 여자애 같다고 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정합니다. 얘는 좀 본성은 착한데 판단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띨빵하다 무슨 얘기죠? 가부장적이고 공건적이다. 그러니까 이 교체란을 열받게 하는 얘도 한몫해요. 왜냐면 오자마자 뭘 하냐면 얘가 여기 이제 장주랑 이나가 있었는데 이나를 번쩍 안아두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길러하고 가거든요. 그거를 교시 유모가 본 거야. 그걸 쫄라가고 교시한테 글쎄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가뜩이나 불안한데 그 모습을 봤으니 눈깔이 돌겠죠. 네. 그렇게 된 것도 일단 첫 번째 사건이 원인이 됐어요. 물론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듬직하다고. 왜냐면 체격이 장주보다 이나가 훨씬 좋기도 했거든요. 갖고 이제 너무 좋아서 한 짓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됐어. 동청도 악인의 전형이거든요. 동청도 얘가 이제 교시의 정부야. 정부여서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얘도 버림받아요. 교시에게. 얘도 로드킬, 그러니까 킬당해요. 지 살기 위해서 버리죠. 이런 걸 풍간소설이라. 풍간소설. 이건 제일 중요해요. 풍간소설이라. 풍간소설. 풍간소설. 왜 풍간소설이냐? 이현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실적이야, 사실적. 그리고 일대기적 구성인데 이거 뭐지? 좀 특이한 게 우연성이 비교적 적어요. 인과적이야. 그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험 중기까지 끝났어. 나만 기쁘죠? 자, 이게 이제 이거를 북녀가 숙제에 읽도록 해서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긴 해요. 이거 읽고 이제 인어가 돌아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일화가 전해지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산탈춤을 하기 전에 10분만 쉽게. 봉산탈춤이 쓸 게 진짜 많거든. 그래도 좀 팔에 쉴 수 있는 힘을 좀 드릴게요. 봉산탈춤 회기야. 그동안 저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해야 돼. 저거 충전을 해야 돼.